우리가 연구소 차원에서 국제지역학 전공을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4월이나 10월에 항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제지역학 융합전공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라운백 세미나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 학기 4번의 브라운백 세미나가 열리고 지금 31회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도 32회가 연속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사실 이 메타버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메타버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서도 냈었고, 작년에도 송영길 교수님 나와서 2번 특강해 주셨고, 올해도 또 2번 와서 특강을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듣고 선생님 나 32회 신청 안 했는데요. 근데 지금 녀석이 다 찼어. 저 신청 못해요 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녀석을 다 열어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2회 때 또 듣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제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기 최영희 씨만 네. 연락주시면 돼요. 뒤에 알겠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현안과 메타버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정치 쪽에서 가장 이쪽 분야에 가장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저도 역시 좀 배우고 싶고 꼭 모시고 싶었던 그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 샌드위치 다 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면 안 돼. 배신이야.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먹은 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 국제 지역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브라운백에 대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도 열리니까요. 다음 학기에도 브라운백이 열립니다. 자, 저는 이제 촘촘히 여러분들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 그 일이 있어서 잠시 물러나갔다가 마실 때쯤에 들어올 거고요. 이제 모든 어떤 그 진행과 그리고 강의는 송경대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송경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이름이 저도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김부진 맞나요? 권민주 여기 저거 이름이 있거든요. 배운데 김주씨.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없어요? 네? 다음에 좋은 거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 학기 정도 맛있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우리 김호영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브라운백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시대의 변화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몰라요. 들어보기는 대부분 저희도 강의 시간이나 다른 특강에 다녀보면 들어보기는 다 들어봤어요. 메타버스, 빅데이터, 챗 GPT 다 들어봤는데 실제 사용해봤냐? 그러면은 조금 한번 해보고 말았다가 한 70, 80%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해봤다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많은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야기된 거는 2020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4년이 지나도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무엇이고 그 메타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코딩을 하고 동영상을 찍고 해보라는 건 아니라, 이 기술이 과거와는 어떤 다른 기술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구나 라고 하는 쪽에 맛배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이해하면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겠구나. 네? 단순하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특히 이제 앞으로 주목받을 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클 겁니다. 문화적인 측면, 특히 우리가 요새 인기 있는 뭐 K-팝, K-아트, 뭐 K-드라마 이쪽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아주 독보적으로 지금 그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단순히 뭐 정치학이나 지역학을 넘어서서 시대적인 트렌드, 디지털 사회에서의 변화 사항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주 소프트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아마 요새 웬만한 보고서, 웬만한 그 모든 그 뭐 기획 관련돼서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이 무슨 뜻이에요?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걸까요? 뭐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정보화 사회가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은행 거래소 여러분 지금 일상적인 업무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죠? 네? 심지어 뭐 그 기차표 끊는 것부터 해서 고속도로 예매, 지하철이 언제 오고 버스가 언제 오고 셔틀버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저도 당장 정문에서 여기 지금 이 영화관 찾아오는데 그 지도 펴고 왔거든요. 바로 찾게 됐어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쓰는 건 아주 다반사예요. 근데 이게 왜? 트랜스포메이션, 뭘 바꿀 거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질서는 뭐냐? 주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익숙했었던 질서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대부분 21세기에 태어났죠? 혹시 저처럼 20세기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야, 그럼 99년, 98년 대부분 그 정도. 아마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이 늦어도 2000년, 2001년 그래야지 뭐 남학생들 군대를 갔다 와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대중문화, 대중산업의 그 산업기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1세기를 표현할 때 뭘 얘기하느냐? 디지털 문화, 정보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에는 면대면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던 반면에 21세기가 되면서 면대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과거까지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래학자, 특히 미래학자들은 이미 비대면의 시대가 왔는데 왜 대면 산업이 발전하냐, 굴뚝 산업이 되겠죠. 직접 얼굴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게 왜 늘어나느냐. 사람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정말 의도하지 않게죠.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사회가 더 빨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그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 코로나19니까 2020년이죠. 예? 2020년 코로나19 막 퍼졌을 때 20년하고 21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업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뭐 전체 학년이 다 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출석 수업 한 번씩 하고. 그렇죠? 기억나요? 불과 4년 전이에요, 그게. 예? 4년 전에 온라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큰일이다.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거예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론 부모님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았고 오프라인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해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학업 성적을 뭐 그래프를 막 그려보니까 예전보다 한 10% 떨어졌다. 뭐 이런 결과들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쓰지 않은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정상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러닝이라든가 이렇게 비대면 강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더 다양화됐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출석 수업하는 것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이러닝 수업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걸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학교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교육은 디지털 전환 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빨라요. 왜? 대규모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산업계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하는 사회, 이게 어떤 인간에 대한 정, 어떤 스킨십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친구랑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요새 보면은 친구랑 만나서 커피 먹고 대화하고 뭐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뭐 같이 공통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이게 과연 한 달에 몇 번 정도일까? 한번 세보신 적 있어요? 대략 보면 한 달에 한 서너 번? 뭐 좀 많이 만나시는 분이 한 대여섯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막 각자 일정이 있잖아요.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집에 일이 있다든가 공부를 해야 되든가 뭐 우리들 그때마다 친구를 만나서 하긴 해요. 근데 아예 나를 잡아서 친구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친구하고 별 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실시간으로 계속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네? 계속 소통하고 있죠?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그렇게까지 거리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만남 과정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을 전환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의 세대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를 다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디지털 전환이에요. 자, 여러분 대학생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생활. 여러분 대학생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입시 생각하기 싫죠. 입시 추억을 떠올리면 생각하기 싫겠지만 대학교 입시를 뭘로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했어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죠. 네? 특히 정시 같은 경우 가분, 나분, 다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수시도 마찬가지고 다 뭘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교 입학했더니 등록금 내라고 나왔죠? 뭘로 왔어요? 우편으로 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왔어요? 문자로 왔습니다. 문자도 디지털 기술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대학교 등록을 했어요. 그럼 학과에서 연락이 오죠? 뭐라고 연락해요? 뭐 사전학습 내지는 입학식 소개. 입학식 며칠 날 하고 입학식 끝난 다음에 어디로 모여라. 연락 왔죠? 네? 뭘로 왔어요? 대부분 문자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대학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디지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강 시청했죠? 뭘로 했어요?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스마트폰 하든가 인기 과목인 경우 이제 PC방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빨리 하려고. 수강 시청도 디지털로 했어요. 자, 강의실 찾아가야 돼요. 저처럼 강의실, 계명대학 1학년들 모르죠? 1학년 처음 오면 모르잖아요. 무슨 과인지 또 계명대 무척 커요. 사실은 캠퍼스가 큰 편에 속합니다. 어디가 교회가 다 무슨 양관 이렇게 말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니까 아 이렇게 가면 지도 보고 찾아왔어요. 가기 싫으니까 여기 536호 오케이 찾아갔어요. 이것도 찾아오는 것도 디지털로.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어디서 먹는 게 맛있느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 친구들은 뭐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반 개명대 정보 공유 커뮤니티 있죠? 뭐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에브리라이프 각 대학마다 생활 커뮤니티 있죠. 거기 가서 보면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뭐 어디 무슨 관에서는 뭐 각 식당마다 메뉴가 쫙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자기가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혜택, 거기서 혜택, 학생으로서 혜택, 학생증 만드는 거 뭘로 만들어요? 옛날에 직접 은행에 가 찾아가서 했지만 대부분 사진 접수하고 신분증 제출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디지털 전환을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더. 자, 그럼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변화가 됐는데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건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못 느낄 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라도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근데 피치 못해서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약속 시간 때문에. 그럴 때 불안감, 심지어 초조함 느껴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한 번씩 느꼈을걸요? 내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저는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화면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깜빡깜빡하더니 갑자기 오는 전화는 걸리는데 예? 문자나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때가 마침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니까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심인데 전화 걸지도 못하고 문자가 어떻게 되니까 카카오톡을 노트북으로 열어가지고 PC 버전을 해가지고 카카오톡까지 소통하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요새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동안 스마트폰이 이제 오는 전화만 받고 살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연결이 안 되면은 불안하다. 바로 우리 삶이 이미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 있다는 걸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거 며칠 AS 며칠 걸리면 어떡하지? 아침에 다른 일정 모두 다 취소하고 아침 9시에 AS 문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1시 정도에 받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문자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온 거 보니까 아 이렇게 왔구나 이제 확인하면서 급하게 이제 일을 또 처리했습니다. 이렇듯이 저만 해도 이미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피부에 와닿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2주 전에 하루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더 정말 얼마나 디지털화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치입니다. 정치. 이 사회 전체의 변화도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가 디지털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 소셜미디어예요. 역시 소셜미디어.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총선이 있었죠. 선거 있었죠. 선거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죠. 네? 홍보 문자. 그리고 또 뭐예요? 여론조사. 전화는 여론조사. 이런 거 짜증날 정도로 많죠.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예 스마트폰 기능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광고입니다. 전화 오면은 아예 해가지고 아예 안 받고 막 070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선거라든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정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 교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또 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죠, 오늘?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알람부터 꺼야죠. 알람 뭘로 맞춰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가요? 대부분 뭐예요?
스마트폰 알람 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치를가요? 나만 그런가? 그냥 저는 그냥 무의식결에 알람 끄면서 같이 밤새 뭐 들어온 문자나 뭐 뉴스 뭐 저기 그 이메일 그 체크하지 않아요? 밤새 뭐 들어온 거 있나? 그리고 카카오톡에 뭐 문자가 빨간 게 많이 떠 있으면 이게 뭐야? 뭐 페메에 갑자기 말씀이 뭐야? 한 번씩 눌러보지 않아요? 확인하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뭐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런 거 보려면 뭘 봐요?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검색 누르면 날씨 같은 거 다 체크되죠? 요새는 뭐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푸시업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저한테 구글에서 자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날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뉴스가 전면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속보 막 있고 뉴스 밤사이에 지진이 났어? 밤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이제 뭐 씻고 그 다음에 오늘 일정을 보러 가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미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접하고 날씨 정보도 보고 뉴스도 봐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시간이 여유 있는 분은 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밤사이에 뭐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됐나, 뭐 그 이정우가 안타를 쳤나 안 쳤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체크를 합니다. 그 뉴스를 봐요. 이 뉴스를 보는 것도 하나의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얻는 게 모든 게 다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그럼 되게 복잡해 보이죠? 예? 하지만 정치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 정치를 왜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줄 아시는데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정치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정치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 정치를 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죠 지금 정치 보니까. 네? 그래서 정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정치를 해봐요. 정치를 싫어하겠어요? 우리 대통령님 무슨 일 있었나? 우리 국무총리님 무슨 일 있었나? 다 찾아보겠죠. 행복하면은. 정치가 않으니까 정치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정보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뉴스, 정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셜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긍정적인 기능으로만 활용이 되면 좋아요. 부정적인 문제들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는가 보면은, 자, 현실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 영역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전체적인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데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하나 파보면은 이미 아까처럼 일상생활,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의 전환이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디지털화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이다 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들 정치인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본 사람 없죠? 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봐요. 근데 정치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소셜미디어에다 글을 남기면 되죠? 네, 글을 남기면 방법을 알아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학교 내에서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 알바이트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에이, 내가 X발 받네. 그리고 끝내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고, 그쵸? 신고하거나 제보하죠. 주로 어디다 많이 해요? 하는 다양한 공간이 있죠. 뭐 커뮤니티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에 있으면 노동청, 노동청에다 제보할 수 있고, 학교에서 뭐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학교 인권센터에
각 알죠 여러분 다. 어디다 해야 되는지. 뭘로 해요 주로? 직접 전화로 하나요?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이나 네? 소셜미디어나 문자로 보냅니다.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 초창기에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내가 만나보지 못한 정치인들이라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과거에. 근데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게 채널이 생긴 거예요. 채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권리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권리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할 수도 있고 제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긍심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그런 게 상당히 정치정보나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권, 이게 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 많아. 네? 피로감이 더 많아. 특히 요새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뭐 알고리즘 왜곡이나 뭐 필터 버블이나 네? 반향식 효과. 자, 이 공간이 지금 우리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30명. 30명이 1년 365일 대화를 해봐요. 그럼 서로의 생각이 비슷해질까요? 달라질까요?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형제나 부모님, 특히 이제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들도 취미가 비슷해져요. 여자친구들은 화장하는 법이라든가 미적 감각이 비슷해져요. 왜? 남자들은 같은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자분들은 같은 미장원도 가고 같이 쇼핑도 하러 다니고 같은 커피숍도 가고 그러면서 취향과 성향이 비슷해지고 서로 알아요. 아, 너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아, 너는 캐러멜을 마키아토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취향을 알아요. 이해를 해주는 폭이 넓어져요. 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30명 안의 공간에서만 엠도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왜? 다 제3자와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제3자와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그 효과죠. 반향식 효과입니다. 우리끼리만 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커뮤니티가 된다. 어떤 소모임, 모임 공간 이런 데서 특정 정파, 이념, 정치색에 따라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목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쉽게 수용이 될까요? 수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떠나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화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극단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분국화, 양국화라고 하지만 이념이나 세대, 지역별로 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인데, 근데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 명칭을 잘 안 써요 학계에서. 근데 워낙 언론에서 가짜 뉴스라고 쓰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정보라고 합니다. 허위 정보. 허위 정보란 뭐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범주는 너무 넓어요. 네? 일단 두 가지 봅시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정보를 만들었어요. 상대방이 그걸 믿어요. 이러면 가짜 뉴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제대로 몰랐어요. 잘 모르고 제3자한테 들은 건데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어요. 이것도 가짜 뉴스 맞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해요. 심지어는 내가 불확실한 거를 진짜인 거냐 속여서 말하기도 해요. 추론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허위, 조작한 거를 가짜뉴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만든 거. 그래서 그걸 허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이런 허위 정보로 인한 신뢰 감소.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면 신뢰가 줄어드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되면 사회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디지털 기술을 쓰지 말까요? 아예 안 써버릴까요? 스마트폰 쓰지 말까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뭐 이런 게 많은데 안 써버릴까요? 못하겠죠.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예요. 그럼 올라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호랑이를 잘 이끄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돼요? 최소화시켜야겠죠. 아니면 아예 가지를 말아요. 그럼 단점이 어느 순간 더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뒤에서 내려와야 돼요. 단점이 커지면. 근데 아직은 장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체, 단순하게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메타버스의 정치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 대학생활도 얘기했죠.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아, 디지털 사회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비디오 대여점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죠. 비디오라는 게 뭔지도 모르죠? 비디오 테이프. CD까지는 알죠, CD. 그나마. 제가 한참 우리나라 음악이 전성기가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음악의 전성기 몇 차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60, 70년대 트로트 전성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트로트 전성기가 왔습니다만 이제 트로트 전성기 지금 뭐 나훈아 씨, 남진, 이미자, 뭐 조용필 뭐 이런 분들 1차 전성기가 있었고 90년대에 2차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1차 전성기 때 확산의 도구는 뭐였느냐? 여러분 LP판 아세요? LP판? LP판 플라스틱판에다가 이렇게 전축이라고 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전성기. 2차 전성기부터 등장한 게 테이프라고 하는 거죠. 테이프와 CD가 이제 등장합니다. 3차 전성기는 지금 2010년대에 등장하는 K-팝은 뭘로 들어요? 디지털 음원으로 듣죠? 다 디지털 음원. 시대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이 디지털 음원으로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음악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자제품도 바뀌고 있어요. 아까 LP판을 들으려면 전축이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전축이라고. 그리고 CD가 있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CD 플레이어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카세트를 했을 때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MP3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게 다 뭘로 통합됐어요? 스마트폰으로 통합됐죠. 스마트폰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기도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디지털화, 단순히 음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기기도 변하고 사람의 소비 패턴도 변하고 심지어 음악도 짧아져요. 음악도 많이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5분 내외의 노래들이었는데 지금은 3분 정도죠. 길어야 3분 30초? 4분 넘어간 노래도 많죠. 많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이렇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기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 게 트렌드인데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지나치게 기술적 변화에만 본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디지털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예전에 신학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노트 사는 거예요. 노트. 저 대학 때도 그랬어요. 노트 샀습니다. 대학 노트라고 해가지고 필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다 필기했습니다. 책 하나씩 펴놓고 필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필기 안 하고 뭡니까? 노트북 켜놓고 하거나 심지어 요새는 그 글을 적으면 바로 텍스트로 전환이 되죠. 이미 공부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저희 때는 태반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대부분이 자유열람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독서실처럼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하는 데서 공부하는데 지금 어디서 공부해요? 자유롭게 스타벅스에서 공부하죠. 카페에서. 그렇죠? 컴퓨터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이렇듯이 정말 단순히 기술과 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이제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주되게 앞으로 고민할 것은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쉽게 하면 가상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이 지금도 온라인 공간이 있는데 무슨 가상의 공간이냐? 바로 눈처럼 만질 수 있고 현실화된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럼 이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된 원인 바로 유니버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하고 가공과 추상을 얘기하는 메타가 합성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디지털 전환기의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됐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궁금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근본적인 궁금증. 가상 세계에서도 또 다른 내가 있을까? 나의 똑같은 모습을 가상 세계에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상 세계에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입니다. 과거에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가상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꿈 같은 거예요. 꿈. 우리가 얘기하는 꿈 있죠.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꿈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운이 남아요. 그 꿈이. 그런 경험 있죠.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게 그런 것과 같이 가상현실이에요. 마치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게 기술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적 플랫폼으로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알지만 용어는 1992년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상과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가상.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아마 수천 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운몽이라는 소설 아세요? 구운몽? 예? 구운몽이라는 소설 아죠? 예? 김씨 스미스. 거기에 구운몽이 결국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 예? 고생을 하고 행복해지고 극락의 세계를 맛보니 눈을 떠봤더니 현실이더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철인왕. 이데아론이라고.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로 들어봤어요? 유토피아라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1984, 1980 지금 뭐 가장 뭐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인간은 오래전부터 상상하고 예측해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소설이나 예술 세계, 영화 이런 데서는 구현을 했어요.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초를 보여준 게 좀 있으면 우리 또 개봉할 겁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아바타처럼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실체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호흡맹랑한 시작이죠. 호흡맹랑한 시작. 근데 이 가상 공간이 정말 우주나 외계 이런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똑같은 공간으로 만들겠다. 똑같은 공간. 이게 메타버스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의 초기 시작은 뭐냐면 린든 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라는 겁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렇죠? 네? 제목 자체가 세컨드 라이프예요. 두 번째 삶을 이야기해요. 나의 현존하는 삶을 퍼스트 라이프라고 한다면 가상의 삶을 세컨드 라이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시대에 앞서간 거죠. 네, 시대에 앞서간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오던 싸이월드인데 그것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초창기 인기를 끌었다가 바로 2000년대 들어오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앞서간 겁니다. 지금 만약 그런 게 등장했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지금 등장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아바타를 통해서 실제 현실과 같은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차원으로 가능하다. 제일 초창기에 등장했던 가장 인기를 받았던 게 바로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이거 한참 인기였었죠.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가장 초창기 인기를 끌었던 게 이 포켓몬고였던 것 같아요. 이 포켓몬고가 성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포켓몬고 성지. 이게 우리나라만 서비스가 안 됐어요. 포켓몬고. 지금 다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도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가 제한돼 가지고 이 포켓몬고가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 서비스 외의 것으로 그냥 동영상 서비스가 위성 서비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에다가 이 포켓몬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기를 찍으면서 영상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정말 신기했거든요. 야, 이게 가능해? 공을 던져가지고 이게 잡는 게? 근데 아주 단순한 게임이죠 이거. 응? 그래서 탁 던져서 얘를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파워가 높을수록 뭐 튕겨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서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현실의 가상을 덧씌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현실의 가상을 덧씌우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저기 혹시 보셨어요? 거꾸로 한 것인데 웹엑스라든가 줌 회의할 때 배경화면 설정하는 거. 배경화면이 뭐예요? 가상이죠? 배경화면이 가상입니다. 가상을 만들어서 나하고 덧대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지만 반대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CU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CU 편의점 제페토 한강점이 되게 인기예요. 나중에 제페토 가입하신 분 아직은 없으시군요. 예. 제페토 가입하면 CU 한강 편의점 되게 인기예요. 여기서 실제 구매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쇼핑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하나 팝업 스토어처럼 CU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주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데가 게임 분야입니다. 두 번째가 물건 파는 데, 커머스 분야예요. 상업 분야. 경제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호기심.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 TV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집에 스마트 TV 아직 없어요? 스마트 TV 아직 구매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점점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TV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스포츠 경기입니다. 축구공을 차잖아요. 예? 그러면 공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공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공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요. 마치 3D 영상처럼. 그것도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추가된 서비스라는 게. 이게 메타버스의 특징은 현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을. 축구라고 하는 화면이 일자 화면, 옆에서 보면 일자 화면인데 앞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더 현실감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현실과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3조 원의 3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헤드셋 중에 유명한 거 있죠? 요새 뭐예요? 애플. 네, 맞습니다. 애플하고 뭐야? 구글. 네? 나 혼자 산다에 그 누구의 김대호 아나운서가 쓰고 나온 거 있죠? 그것도 다 가상공간 헤드셋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은 인기가 많지 않은데 일부 마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마니아층. 거기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실감 있게 서비스를 해요. 실감형 서비스. 여러분 혹시 강의 개명된 강의실 실감 체험형 강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 AR, XR 그거 없어요? AR, XR 강의실? 그 이제 아마 대학마다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 나와가지고 몇 개씩 만들게 돼 있거든요. 메타버스 때문에. 그러니까 체감형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관광과 학생이에요. 관광과 학생인데 내가 관광업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현장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유명 관광지를 한번 가상현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지식이 많아지겠죠.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직종이 앞으로 바라는 직종이 있어요. 그 직종을 미리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감형 체험형 학습을 이제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교육 쪽으로요. 이런 효과들이 많아서 특히 헤드셋이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게 될 겁니다. 가상현실에서. 지금 실제로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헤드셋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등장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BTS입니다. BTS. 이때 코로나19 때 다이너마이트의 콘서트 현장처럼 발표했습니다. 이게 게임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목 못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BTS가 그래도 실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해외에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교 입학식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마 몇몇 대학에서는 진행했는데 이게 주목은 받았는데요. 많이 활성화는 안 됐어요. 다시 이제 코로나19 되면 입학식을 방송해서. 특히 이제 이게 증강현실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여러분 증강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말이죠. 단점은 뭐냐면 너무 아동틱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너무 얼굴 표현해 주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나마 제 페토의 아바타거든요. 그나마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실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실물하고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직접 한번 해보면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자의 표정을 세밀하게 하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것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사진 화면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기술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아직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게 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메타버스의 몰입 효과, 기능 이런 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교육, 소셜미디어, 업무 환경, 금융, 쇼핑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느리지만 서서히 현실화있는 게 가장 활성화된 데가 엔터테인먼트예요. 아까 말했듯이 BTS가 콘서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가수들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드라마 할 수 있습니다. 뭐 비디오, 뮤직비디오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교육.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강의실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재팬도 강의실에서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만들어진 제 아바타로 하는 거, 여러분들 아바타를 만들어서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라고요? 헤드셋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헤드셋이나 그 이어폰을 듣고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줌 버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줌은 카메라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줌이나 앱엑스는. 이건 아바타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업무 환경. 국내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오프라인 사무실 없앴어요. 그리고 공유 사무실만 남겨뒀습니다. 왜? 굳이 오프라인 사무실이 필요 없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취하시는 분 계세요? 자취하시는 분 있죠? 대학생들 혼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을 구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 많이 해요? 직방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직방에서 혹시 미리 방보기 기능 아세요? 3D로 미리 방보기 기능 이용해 보셨어요 혹시? 안 해봤어요? 그냥 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우측으로 꺾어지면은 뭐 화장실이 있고 좌측으로 꺾어지면은 공부방이 있고 그런 거 혹시 못 봤어요? 그 한번 직방 한번 들어가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다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거기에 내 시선이 따라가는 데에 따라서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업무 환경 분야,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스포츠 중계하다가 갑자기 그 중간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경우 야구 중간에 끝나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야구공 하나 여기 딱 보여주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막 이상한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막 이런 광고 화면이 있죠. 이것도 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 야구와 매칭이 되는 광고 효과가 더 커져요. 이런 게 느리지만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의사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리 실습하기 힘든 거 있죠. 사람이 직접 실습하기 힘든 거. 의사 실습하는 거 결국에는 해부해야 되잖아요. 해부를 안 하고 가상 공간에서 해부를 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직접적인 감각이나 이런 건 틀리지만 위치가 어디 있고 인간의 장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직접 해부를 하지 않아도. 뭐 이런 거래요. 외과 의사 교육이랍니다. 심지어 지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가상 브랜드 매장. 이게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명품 메이커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어떻게? 아주 정말 셀럽들이죠. 예? 뭐 제니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나라 셀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셀럽들이 직접 가방을 내고 의상을 착장하고 다니는 것도 광고 효과가 있지만은
소셜미디어에서 아바타에게 구찌 가방을 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또. 실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허황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마치 당근마켓의 중독성하고 비슷해요. 이게 당근마켓도 한번 하면 계속하죠. 이 재미붙임 계속하듯이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특히 이제 명품들이에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내가 명품을 하나 사려면 500만 원이 드는데 5만 원짜리를 명품을 내 아바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놀라운 건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오프라인에 있는 똑같은 옷을 내 아바타하고 똑같이 입혀요. 점점 더 나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기인 거죠. 브랜드. 그래서 역시 이제 빠르죠. 글로벌 기업 중에 빠른 데가 나이키입니다. 아까 좀 나이키 신발 신었는데 그 유명한 거죠. 예? 그렇죠? 리바리스 이런 티 이런 걸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제 지금 서 있으니까 안 보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돌면 이런 식으로 직접 TV 광고나 일반적인 신문 광고보다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유행에 민감해요. 예? 요새 뭐 어떤 뭐 푹퍼져간 바지가 유행한다 그럼 다 그거 입고 다녀요. 그 아파트 세상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유행이 뭐가 민감한 유행이 도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형성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의 소유권까지 보호해주고 있지. 말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의 특허권이에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독특한 브랜드를. 그럼 특허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화 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 기업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캠페인. 예, 선거할 때. 그리고 모금할 때. 모금을 10만 명한테 모금을 받아요. 그러면 모금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만의 독특한 대체할 수 있는 토큰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줄 수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근데 그게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돼요. 중요한 거죠. 거래가 돼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요. 대체불가 토큰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빵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거 알아요? 네. 그냥 포켓몬빵 여러분들 재미로 그냥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50개 중에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그럼 사서 채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집가분들한테. 그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스포츠 분야에서 일반 스포츠 카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인기입니다. 거래 비싼 것은 몇 억까지 해요.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의 상품화, 우표와 같은 상품화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까지는 안 넘어갔어요. 대부분이 이 명품 신발을 산다든가 명품 옷을 사서 착장을 하는 정도.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NFT라고 하는 대체불가 토큰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복제가 안 되는 제품, 즉 뭐예요?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상표를.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여러분들 창업할 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매장 내기 어렵죠. 네? 오프라인에서 매장 내기 어려우면 대부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예요. 쇼핑몰에 입점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광고료도 들고. 그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 빌딩에다가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해서 그거를 삽니다. 분양권.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마켓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른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플루언서들 많죠. 근데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처럼 제니가 오프라인에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니의 아바타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친환경 제품이다. 그래서 광고가 나면서 히트를 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교육,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교육, 재정, 엔터테인먼트, 쇼핑 특히 이 두 가지가 가장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영역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코카콜라,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고요. 구찌 같은 경우는 13달러짜리 가상운동화를 팔고 있어요. 구찌 가상운동화. 정말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가상운동화는. 돈이 안 들죠?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브랜드를 가치를 파는 거예요. 계속 브랜드 가치.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기회가 된다면은 마지막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게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로 하는데 아마 계명대학교도 지금 IF랜드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메타버스 캠퍼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입했어요? 한번 안 해요. 한번 오늘 이번에 제페토 가입해서 아예 그 계명대에서 그 메타버스 캠퍼스에 한번 가입하는 것까지만 목적으로 합시다. 그 활용하는 건 이제 각자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조금 여러분들 금방 하실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근데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가입해가지고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가상문화에서 소셜 미디어로 노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이제 비슷하게 나하고 비슷하게 하고 꾸며보는 뭐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시면 제페토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은 먼저 한번 가입해보세요. 그 안드로이드하고 iOS 맵에 그 시장 마켓에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 네이버에서 만든 겁니다. 제페토는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안성이라든가 안전해요. 가입해가지고 가입하면은 머니도 먼저 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안경테도 구입하고 신발도 구입하고 옷도 구입하는 겁니다. 한번 꾸며보세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여기에 더 많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요? 뭐 코딩까지 할 필요 없고 활용만 한번 해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무궁무진한 또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운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금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자 메시지로 뭐 정치 개혁을 위해서 10,000원만 모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가상이지만 얼굴을 보여주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10,000원을 모금해 주세요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면 후자겠죠? 당연히. 이 정치인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금 정감이 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모금이라도 효과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런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좀 제가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 2-3개 정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교육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튜브에 EBS랑 이런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 보면 요즘 학생들의 어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네. 좀 봤을 물론 그 평가의 전 기준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과거의 오프라인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한다면 당연히 떨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느끼는 건데요. 10년 전에 답안지 써내는 거하고요. 지금 20년 여러분들이 답안지 써내는 게 좀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이핑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려요. 실제로.
그런데 비해서 20년 전만 해도 다 수기 시대거든요. 글씨 훨씬 더 잘 쓰고 빨리 써야 돼요. 심지어 저희 때는 학원이 있었어요. 글쓰기 학원. 네, 글 이쁘게 쓰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배우죠. 타이핑 기술 배우잖아요. 평가의 지표가 틀린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수학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가 풀이 능력 이런 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표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지표를 측정한다면 또 다를걸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거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그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방송만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나 새롭게 설명하는 방식, 우리 학생들의 관심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잘 전환시켰다면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요. 대표적인 게 혹시 K무크라고 아세요? K무크? K무크 학점 인정됐죠? 들어보셨어요? 되게 강의 재밌지 않아요? 그 화면도 동영상도 잘 활용하고 그래프도 잘, 그 비주얼도 잘 있고 설명 이해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대부분이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책 읽듯이 그냥 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죠. 좀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보죠. 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메이저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좀 마이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약간 다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수는 되지 않는데 그 소수 마이너의 시장이 예를 들어서는 더 충성도가 강한 그런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그 애플 생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생태계가 있어요. 스마트폰 쓸 때 안드로이드 생태계하고 애플 생태계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80%거든요. 애플 생태계가 20%예요. 사람들 20%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수익은 어디가 더 많이 나? 애플이 훨씬 많이 나요. 수익은. 저 메타버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저는 안 돼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독특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미 그 하나의 방향타가 바로 아까 직방 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직접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거든요. 허위, 뭐 불법 그리고 약간 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보는데 불안감을 느끼니까 거기서 실물처럼 보게 한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 그 틈새 시장이 있었는데 미처 못했던 것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록 시장은 작지만 전체 규모는 작지만 시장성은 더 크다는 거예요. 아까 구찌 신발 13달러 이거 누가 사?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남겨요. 이게 그들만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험행강하지만 이미 시장화가 됐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교수님 자기가 직접 심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구찌 저기 돌고래죠. 나이키 돌고래. 네. 돌고래 맞죠? 저러면 말 저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되게 심리적인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는 오프라인의 나의 모습과 똑같이 만드는 거. 하나는 두 번째는 과장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튀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춰 내가 못 해봤던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얌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댓글 쓰면 막 지르고 뭐 공격 성향이 강해진다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못 해봤던 걸 대리만족. 아바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바타를 통해서 내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아바타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그래서 뭐 나쁜 얘기지만 요새 가끔 뉴스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 그 아프리카 TV라고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 뭐 유명 BJ들한테 별풍선 날린다 그러죠. 뭐 1억씩 날리고 막 몇천만 원 날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태계가 있는 거. 그 안에. 근데 이게 좀 나쁜 생태계잖아요, 거기는 사실. 그러면 좋은 생태계로 만드는 게 메타버스 생태계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간이 교수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 네. 길었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하고 질문을 더 많이 받을게요.